2023년 경기도 외국인 주민정책 심포지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는 경기도형 이주 노동자 보건의료 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입니다. 2부 토론을 진행하실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들 분께서 이미 자리에 계신데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자입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유나 연구교수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외국인 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사회업팀 송지원 차장입니다. 다음은 토론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부연구원이십니다.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울트 사이크 명예대사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과 나경윤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부 토론을 이끌어갈 사회자 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연구원 박준규 원장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박준규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준규입니다. 제가 이 2부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 어차피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이 이제 안산시랑 이주민과 이제 다문화 관련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저희들은 지역사회 기반 연구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론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다문화 문제나 이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전에 3년 동안 저희들이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그 융합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주민의 건강 지원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근데 솔직히 지원 체계까지 가지 않고 당시에 그 한국에서 이주민의 건강이 기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만 실태 조사만 한 거에 그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이것을 너무나 알게 된 게, 피부로 닿게 된 게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우왕좌왕하고 치매, 차별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돼서 진정으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올 코로나 아니면 글로벌 건강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번 사회 그리고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부 사회자님과 같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발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김유나 연구교수님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건강권 해외 사례, 미국, 태국, 스페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김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 2부를 시작하면서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해외 사례는 미국, 태국, 스페인의 세 사례를 보는 걸로 정해봤습니다. 처음 이제 해외 사례를 보기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이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반이민 감정이 확산되는 현상들을 짚어보고 이런 현상들이 각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다루는 것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주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짚어본 다음 그 후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반이민 감정의 확산이나 같은 글로벌 현상과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각국의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기본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건강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고요.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UN SDG를 통해서 목표 3008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의료 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요.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감정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겠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이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주민에게 아주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주민에게 해당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당시 테레사 메이는 영국 내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내무부가 영국에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사용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 시행되기도 했었지만 큰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그 내용을 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남부 국경에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그 벽을 넘어오는 이주민 중 부모와 자식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 부모와 자식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정책을 일부 시행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렇게 반이민 감정이 국가적으로 공유가 되고 대표되는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정책을 통해서 이런 반이민 감정을 도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아파집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저널에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었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뉴스에 반이민 감정이 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출마 이후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1차 의료 사용이 43.3% 줄어들었고 동기간 동안 미등록 성인 이주민의 1차 의료 사용이 34.5%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면 응급 의료 서비스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동기간에 같은 논문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응급 의료 서비스 사용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이민 감정이 확산되는 중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여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불평등을 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아까 일부 토론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되었고 국가들이 코로나19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국경을 닫으면서 국경을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고요.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도 이제 미등록 이주민
는 취약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이런 비좁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감염병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약성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등록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이런 사회보호 조치, 재난지원금 같은 것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주민들이 어떻게 더 취약해졌는지 정리해 놓은 표를 슬라이드에 넣어두긴 했는데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나 이주민의 건강권이 코로나19 이후 취약해진 것에 대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정책 제안 안에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토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국경을 닫는 것이 아닌 적절한 검사나 스크리닝을 통해서 난민 신청 그리고 영토 접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영토 접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자 연장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안정화하여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보호소 환경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서 이런 코로나19의 취약성을 줄여야 된다는 정책 제안도 있었고요. 건강이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에 강제 추방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여기 안에 체류 자격이나 국적,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필수 근무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PPE를 사용할 수 있고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적인 현상들과 WHO의 정책 제안이 각국의 사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사례씩 보고자 하는데요. 처음 사례로는 미국을 선택을 했는데 미국 안에서도 뉴욕의 얘기를 주로 해보고자 합니다.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미 연방 정부 정책은 1986년에 입법된 응급의료 및 분만법에 따라서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응급 상황이나 분만 시에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응급 상황이나 분만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미등록 이주민 의료 접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과 비슷하게 주요 논의되는 사안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주게 되면 전체 의료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사실 연구된 근거를 보면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을 때 직접적인 의료 비용이나 간접적인 사회 비용이 감소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사협회 등 주요 전문가 단체들은 일관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들도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시 같이 이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체류 자격이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거주 기반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되었던 NYC Care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NYC Care는 연방 정부의 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이제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는 뉴욕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NYC 케어를 통해서 뉴욕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가입비나 월회비가 없는 대신 가족 구성원의 수와 수입에 따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백신이나 정기검진 등 1차적인 의료, 예방의학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관련 서비스, 그리고 처방돼야 되는 약물, 그리고 간호사, 의료보조, 사회복지자,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YC 케어는 250여 개의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 인원수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할인이 되고 있는지 표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NYC 케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NYC 케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NYC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류자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치료, 백신 접종 등이 지원되었고요.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관련 유급 질병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뉴욕시에서 사업장이 유급 질병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뉴욕주 자체 재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약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로 태국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오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태국 주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태국으로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2년에 태국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의 원칙이 도입되고, 네, 태국 국민이나 등록되어 있는 이주민들이 이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태국 내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비정규 아니면 미등록 이주민이 이 국가의 경제와 상황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이 제도에서는 이제 국적을 증명을 하고 고용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1년에 한 70불 정도의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건강검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이랑 국적 증명을 하면 이렇게 의료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체류 안정화 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용 허가뿐만 아니라 이제 체류 자격도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국적을 증명해야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서류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건강검진을 해서 기존 질병이 발병이 되면은 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지역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자면 결과적으로 의료보건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직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호는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스페인의 사례는 정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 사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2012년에 스페인에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정법을 도입해서 미등록 이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각 지방 자치구역 정부들에서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반대해서 각 지역 거주 기반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었고 공공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보장이나 구직 서비스도 지역 기반으로 제공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역 기반으로 제공된 것들이 다 이런 아이디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결론만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보편적 의료 보장을 통해서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모든 정부에 있는데요. 코로나19나 그에 따른 경제 위기 등으로
이런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민 취약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세 가지 해외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 뉴욕의 사례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는데 도시에서 지역 거주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건의료 서비스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그것의 어려움이나 한계성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려움이나 한계성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제도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한을 했지만 각 자치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한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이후에 이제는 국내 사례에서 이주민 노동자 건강 안전망 현황과 과제, 미등록 이주민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김미선 상임이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의 압박이 이렇게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주민들이 겪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럼 그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문제들,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의 문제라면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단체가 99년부터 활동하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의료 공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프렌즈 에이드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난민 신청자와 그 자녀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 의료기관이 있고 상담소가 있어서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의료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위프렌즈 에이드의 지난 3년간의 주요 변화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미등록 이주민이 줄어들면 우리 회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지난 3년간 사상 초유로 가장 많은 신규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 되는데요. 76쪽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1,757명이 신규 가입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첫 해에 2,542명이 가입을 했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3,241명이 가입을 했고, 2022년에는 2,75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3년 동안 신규 가입한 회원 수가 8,533명이라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누적 회원 수를 하는데, 2022년 말까지 전체 회원 수가, 그러니까 누적 회원 수가 29,230명이었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지난 3년간 신규 가입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의료 취약 계층 중에 취약 계층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의 의료 안전망인 위프렌즈 에이드를 선택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늘은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제 피부양자, 저희는 이 시스템 안에 만 13세 이하 되는 아동들은 부나 모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피부양자 등록도 이 시기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 혹은 기존에 있었지만 등록하지 못한 아이들, 그렇게 포함해서 만 13세 미만의 신규 피부양자 수도 늘었습니다. 그 표는 77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응급 의료비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왜 이럴까요? 전체 의료비 지원의 12%로 72건이었지만 금액으로 보자면 전체 금액의 42%인 1억 2천여만 원이 응급 의료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의료 지원 건수 가운데 106건, 1억 5,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13%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42%이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로는 전체 건수의 17%이지만 120건 17%이지만 금액으로는 3억 3,400여만 원, 그러니까 50%가 넘는 것이 다 응급의료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주 여성 노동자의 기초 건강 및 산전 관리의 취약성인데요. 지난 코로나 3년간 여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 표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좀 통계를 내면서 19세 이상 성인 이주 여성의 의료비를 쭉 통계를 내봤고, 여기에서 이제 출산과 관련한 것들을 봤더니 표 3입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는 출산 지원, 그러니까 출산 단일 질환으로 출산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질환이라기보다는 뭐 계획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출산 외에 출산과 관련한 질병들은 지원을 해서 2022년에는 중단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또 질환에 대한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2021년에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대신 2022년에 보면 출산에 관한 지원 건수는 줄었지만 조산이나 유산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 일반 질환에 대한 것은 79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많은 여성들이 사실 뭐 산부인과가 단일 그 과별로는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질환 증가인데요. 이 이주여성 임신 출산하는 이주여성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기초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태어나는 아이들 자체도 그러니까 신생아 중증 질환, 조산화도 많아지고 했는데 여기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년 가장 최고 금액을 기록한 사례들을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질환을 갖고 태어나고 또 아주 극저체중 출산아 뭐 이렇게 되는데 수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수가, 보험 수가, 국제 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총 진료비가 다 억대가 넘어가는 신생아 중증 질환.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 나타나면 이 가정은 정말 뭐 파산이죠. 파산이고 병원에서도 아무리 그 감면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쪽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의료비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아동의 건강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표 7을 보시면 전체 아동 지원 건수에서 6세 이하 영유아를 보면 이 지원 건수가 전체 아동 대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생아들, 아주 어린 영유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로 또 신생아 중증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때 엄청나게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의료비가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주아동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증가했는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다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뭐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초건강관리라든가 산전산후 관리들이 다 막히면서 본인 부담이 늘어났고 특별히 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은 일반 의료기관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권위 진정을 통해서 바뀌기 전까지는 보건소를 갈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그 예방접종 비용을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고 임금체불도 되고 실업도 되고 이랬는데 의료비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주사 못 맞히고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이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가 취약해졌는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래 진료 뭐 약제비 지원을 했던 거를 보니까 꾸준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술이나 입원 외에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병원을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그리고 입원 치료가 쉽지 않으니까 입원 치료보다는 차라리 외래 진료를 택해서 그렇게 외래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외래 지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이 더 늘어났고 외래 지원이 늘었다라는 것이 지난 3년간의 저희 위프렌즈 에이드의 의료 지원을 통해서 본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의 건강 현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그 시기에 그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자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딱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동안 이제 뭐 국감 자료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 자살 사례들, 자살 사건들 보도되면서 가장 고위험군으로 많이 알려졌던 네팔을 일단 저희가 주목을 했고, 그리고 중국 동포, 미얀마 3개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고, 2022년에는 다시 베트남과 태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또 시간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서요. 네, 어쨌든 이게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과 연관지어서 그 설문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 적응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족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대답을 보면 직장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임금 체불된다거나 경제적인 문제도 받고 또 가족과 결합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때 심각하게 자살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는 더 이런 것들이 공포와 연관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자살 예방 동영상 교육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각 시나 도별로 있는 자살 예방 센터하고 각 그 지역에 있는 상담소 같이 협력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외국인 사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해도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어쨌든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살 사례가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쨌든 가서 심하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내고 지원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난 3년간의 노력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또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주노동자 건강안전망, 저희는 이게 이제 건강안전망을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확장하고 민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과제로 생각을 해본 거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코로나 전담 기관이 되면서 갈 수 없는 곳들이 생긴 거잖아요. 이주민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환하지 말고 최소한 지역 내에 거점 의료기관이나 거점 보건소 정도는 남겨두고 이런 취약계층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좀 대두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 서비스가 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의 시스템을 일상적인 의료 접근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그 예방 접종을 하면서 이제 임시 관리 번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임시 관리 번호로 하지 말고 아예 건강 관리 번호로 해서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 그 체계를 그대로 일상 상황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건강관리를 보건소라든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더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더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하는 의료비는 이런 민간 안전망하고 결합해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치료 우선의 인식과 원칙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HIV 에이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은 서울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HIV 에이즈 감염 환자들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게 최근에 서울시 의회가 반대하면서 서울시 거주 감염인 관리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회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성남시로 이제 보낸다고는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의 특히 이제 감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공공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문턱을 좀 낮춰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 보건체계의 주민으로서 이주민 포함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건 앞에서도 쭉 이야기 나왔고
지금 전국 각 시도 지자체별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다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들을 다 주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체계 안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재난 위기 시기에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서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지역 내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구축이 된다면 정말 재난 또 다른 보건위기 상황이 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보건소를 통해서 혹은 상담소를 통해서 1차부터 더 높은 보건의료 체계까지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마지막 발표를 듣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사례, 그래서 송지원 차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사에서 앞팀 송지원입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산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저희 병원의 정책의 방향성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병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정말 이 지역에는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한독 경제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서독에 있는 은행의 차관을 받아서 1985년 4월에 100병상을 가지고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는 835병상을 허가받아서 진료를 하고 있고 조만간 개원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위치해 있는 안산은 외국인, 이등록 외국인, 다문화 이런 통계에서 항상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독일의 차관을 받아서 지어졌다는 병원의 특성,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로제타 셔우드홀 여사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지은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라는 그런 태생적인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정책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병원 최초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로제타홀 센터가 2016년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5일에 이 센터를 개소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병원 직원들한테 우리가 안산에 있고 그리고 독일 차관을 받아서 지어진 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고려대학교도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어진 학교이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영양팀 선생님들은 그러면 다문화 가족들이 와라, 우리가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겠다. 아니면 또 다른 직원분들은 청소년들 과외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안산에서 그 전부터 외국인 지원을 해주셨던 여러 민관 단체들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거기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테니 병원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좀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사업을 구성을 해서 2016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일단 큰 축으로는 예방적인 차원과 치료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미리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결을 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의 문턱을 그렇게라도 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 1회에서 2회 정도 무료 진료를 하고, 그리고 안산에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비만이라고 선별을 해준 아동들을 데리고 선별 검사를 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그 나중에 사후 검사를 하는 이런 예방적인 차원을 하고 있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드린 사업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이건 외래건 이것이 중증이건 중증이 아니건 간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로즈타운 센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자원봉사, 결혼 이주 여성 자원봉사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무적인 것은 한 3년 전부터는 진료협력팀에 다양한 언어는 아니지만 러시아어와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 지원을 조금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높으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1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그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900여 명 그리고 한 25억 정도 진료비 지원을 해드렸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로제타운 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린 대상자는 44명이 한 1억 3천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은 이 대상과 이 금액은 어디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이주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제 외국인까지 포함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성인 외국인까지 포함을 했고, 그 이후에는 국적은 우리와 같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지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50% 정도가 외국인 성인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회 지원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의 형태를 지원을 하면서 치료의 형태를 입원 외래 구분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는 아까 상임이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일반 수가, 뭐 건강보험 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 되면 그냥 건강보험 수가 100으로 적용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미등록일 경우에는 특히나 어떠한 제도에 하나라도 걸려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희망의 친구들 유프렌즈에이드나 희년의료공제를 통해서 의료공제 카드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등록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자료집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싫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의료공제와 함께 지원을 했던 여러 사례를 한번 보면서 감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좀 더 아프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25세 베트남 여성이었고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전주 소재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대학 입국 전에 언어 수업을 받고 있던 도중에 베트남에 계신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학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산으로 올라오셔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분의 여권은 학교에 남아 있고 유학 비자도 아직 받기 전에 불법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온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한 사이클씩 돌아가는 항암 치료가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천만 원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다행히 빨리 이제 의료공제에 가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24세 미만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발병 당시 24세여가지고 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하지 않았고, 이분의 완치를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기다렸다가 나갔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증 면제로 들어왔던 태국분과
그 난민 인정받기 전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 분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용근로 해서 먹고 살만했는데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거리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또한도 정말 그때 이제 또 위프렌즈 에이드에서 모 금융그룹하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치료는 잘 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공백 기간에 건강보험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고 이분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하면서 굳이 뭐 한국에서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구순구 계열에 있는 아이의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또한 이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구순구 계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빨리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의 이제 기본적인 피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이 또한도 의료공제랑 같이 연계해서 도와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가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 봐주신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HIV 진단을 받았는데 나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고액의 이제 의료비를 이제 내면서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 불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민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가 구성원인가? 그렇다면 외국인은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말 명확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가지고 든 슬라이드 하단에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은 한겨울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집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동사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녀가 너무 힘들어서 집주인에게 쪽지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서 외국인 가족 중에 4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3개의 사건을 놓고 어떤 죽음이 덜 슬프시다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제도도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셔서 저는 그것에 이제 근간이 되는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대 변화가 있었고 그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이는 나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왜 세대 간의 갈등은 그렇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국가 간에서 나오는 국적이 달라서 오는 갈등은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동일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건강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회 문제고요.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돌봄 체계의 구축은 다양함을 추구하는 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돌봄 체계의 구축이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인식을 많이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끝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프렌드 공제회, 의료 공제회에 대한 지금 코로나 때의 사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안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다문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에서 지역 병원이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보면 진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지만 국민국가의 어떤 그 틀이 너무나 이제는 경직돼 있고 크고 한계가 많다라는 걸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적나라하게 본 것이고 오히려 그 지금서부터 지자체나 지역이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민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발표와 또 이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건 것이 어떤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지정 토론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큰 사례와 뭐 구체적인 사례, 개인 사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는 또 어떻게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께서 5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입니다. 네,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주민의 체류권과 건강권을 주민의 권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발표하신 김윤아 교수님, 김미선 상임이사님 그리고 송지원 차장님과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었죠.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견은 없고 저는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보건의료 정책이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토론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이주노동자 보건의료 지원 프레임워크라는 것의 방향성은 저는 세 가지, 앞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세 가지가 포괄되었으면 합니다. 페이지로는 97페이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부분이라는 것이 저희가 위기 상황에 겪었으니까 반드시 이에 대한 매뉴얼인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미선 상임이사님이 많이 지적해 주신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마련되는 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송지원 차장님 발제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가 좀 첨부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 자료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서울 서베이라는 외국인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참고를 하면 코로나19 때 건강 상태에 대한 그 만족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민자들이 아플 때 찾는 곳이 보건소나 무료진료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뒤에 표를 보시면 병원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병원을 덜 간 게 아니라 보건소나 무료진료소를 더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새로운 곳에 접근할 때 처음에 가는 건 어려워도 가고 나서 이용하는 건 좀 쉽잖아요. 이런 접근성의 확대를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공공의료라는 부분에 접근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민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98페이지에 써놨는데 2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가 오히려 그 건강보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일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중간에 예로 들어놓은 걸 보시면요 아동 서비스 산부신생아 건강관리라던가 아동 돌봄이라던가 혹은 그 외에 이제 노인 대상 서비스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같은 오히려 비기여적 급여에 관한 보건복지 부분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저희 코로나 때
때 지원했던 대상과 거의 동일하게 그 외의 외국인들을 다 배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이민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실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납부나 법질서 유지를 요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잘 하고 있는지의 상호성 원칙을 여기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것들입니다. 그 보건의료를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마이펙스라는 이민통합지수 지표를 보면 저희가 약한 부분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민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약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왜 무료진료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을 진료를 하면 그것에 대한 시간을 1.5배로 쳐준다거나 처우에 대한 수가를 높여준다거나 하는 지원들이 국가에서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인식은 오히려 높지만 민감성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01페이지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였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하나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방적 수준을 저희의 광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적 수준을 기초자치단체나 동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각 이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어떤 식으로 연계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오늘 이제 경기도에서도 막 오시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무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민간 활동가들도 사람이시고 외국인들도 사람입니다. 모든 변화는 저는 사람한테서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포용해서 공무원분들이 외국인 사업하기 싫어하십니다. 도망가시지 않게 저희가 잘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지역특화비자 아까도 나왔지만 그것이 이야기되면서 지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저희가 함께 보듬을 수 있는지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토론자분 나오시는데 울트사이크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트사이크입니다. 면허대사. 저는 앞에서 발표를 하신 분들과 의견이 비슷하고 그리고 특히나 김미선 이사님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민 나라로 마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지만 기회에는 굴동 노동 환경과 과한 업무랑 적용하지 못하는 환경과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먼저 토론 준비하면서 몽골 노동자들이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인터뷰 조사를 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있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몽골 사람들의 임주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 첫 번째에서는 몽골 여성이고 몽골에서 온 지 6년 뒤였고 몽골 중학교 교사였다가 작년 세면은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함께 몽골에서 신랑이랑 왔습니다. 집값 때문에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2년 후에 빨리 돌아가신다고 계획으로 왔지만 코로나 터지기 때문에 몽골에 못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삿집 센터에서는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1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 때문에 나왔던 비용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인에게 빌려서 납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갚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지기 때문에 가끔만 알바를 하고 집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술을 먹게 됐습니다. 라나 씨가 한국에서 6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되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신장 아프게 되고 아프게 돼서 기만됐지만 현재는 천수 일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관절염과 알레르기 이런 거를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몽골에서는 약을 챙겨 먹었지만 이제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 이런 거를 먹게 됐습니다. 사례투에서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애 4명 데리고 살고 있는 여성분이고 120페이지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부부가 신랑이랑 같은 이삿집 센터에서는 일을 하고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성분인데 한국에서 10년 한국에 와서 애 3명 낳고 이제 애 4명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17년부터는 술을 많이 먹게 되고 현재 거의 매일 마시게 돼서 가정 분열까지는 반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경찰 신고하고 잡혔지만 동네 경찰이나 자녀들이 많으니까 불어주고 보내는 적도 많고 이웃 사람들도 소위 문제로 많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분열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랑을 술 마시기를 멈추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 씨가 자기 삶을 보고 낭만하고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들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를 많고 우울증 걸리게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싶지만 한국어도 부족하고 돈도 없으니까 어디다가 참석을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는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첫째 아들이 만 13살이고 아동 노동자로 되었고 일을 하다가 다리 다쳐서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은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 야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아직까지 일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한국에서는 미팅룩 이주 노동자들의 수는 매해다 증가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또 거래는 위험한 일자리를 메구며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 결과를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몽골 집단을 대표하지는 않았지만 몽골 이주민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주 문제는 긴철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피해자와 가족 전체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합니다. 최근에 선행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몽골 불법 자료자들은 스스로 건강 위에는 약을 챙겨 먹거나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험도 많습니다. 그때는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큰 손해는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미팅룩 사람들은 경찰에 붙잡힌다고 큰 두려움으로 관련 문제도로 요구하고지 못해서 심각하게 아픈 상태만 아니면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미팅룩 이주민 노동자들은 짙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인간이니까 불편등을 해소는 정의이진 국가의
책무라는 이들이 있다. 본사례는 이주민관 실형 위한 통행의 목소리를 들 수 있다고 소만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원래는 돈 벌어러 왔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들과 어찌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만들고 한국에서는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도 잘 봐주시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 경기도 보건의료팀의 나윤경 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보건의료팀장 나경윤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이 사업 담당 팀장님께서 교육과 병가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부득이 제가 보건의료팀에는 사실 외국인 우리 보건의료 업무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보건의료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사업명은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요,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난민 및 그분들의 18세 미만 자녀들입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이고요.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데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 진료와 사후 외래 진료는 각 3회까지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총 진료비의 90%, 1회당 500만 원 범위 이내입니다. 경기도의 사업 시행기관은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 의료원,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 11개소 등 총 18개소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기도는 이제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답게 우리 경기도 내에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진료비 청구액이 4억 5천 정도였는데요. 작년 청구액은 6억 2천만 원으로 136% 정도 상승했고요. 올해인 23년도 예산은 지금 5월이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의 어떤 경기도 진료비 미지급 금액은 총 7억 1천만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어떤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의 한 70% 정도를 의존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총액 18억 9천만 원도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경기도는 2억 2,400만 원이에요. 서울시 7억 8,300만 원의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국비 진행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저희 보건의료 과장께서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경기도의 현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역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하고 협의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까 발제해 주신 우리 김희선 상임이사께서 사례를 들어주셨던 우리 서울시 그 HIV 환자 약제비 지원이 지금 경기도민들은 중단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좀 저희가 사례를 좀 간곡히 좀 질병청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의 대책을 질병청에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질병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예외 조항을 넣는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좀 누적된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보건의료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의료 인력이라는 의료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일 텐데요. 저희 보건의료과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 사업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제안과 의견은 제가 돌아가서 해당 부서에 잘 전달을 할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적용 가능한 경기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한 10분 정도,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발표자들이 그 지정 토론 외에 다른 뭐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한두 개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자 분들께서 함께 정리하는 정리 발언을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저쪽에. 예. 이게 아마 온라인 방송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일하는 대표고요. 저는 이제 오산 이주노동자센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여성센터도 있고 아시아 다문화센터 또 장애인들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평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어제도 대전까지 갔다 온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 오늘 중계되고 그러니까 방송을 듣기만 해도 해결된 것처럼 기쁘고 잘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것을 우리 박민정 연구원께서 연구하고 계셔서 그 얘기만 들어도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례 하나는 이제 이미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대만 국적을 갖고 태어났고 한국에 살았고 이제 딸이 지금 50살인데 대만 국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가 있고 거리 노숙을 하다가 지금 이런 여성 폭력 침투 5년째 보호를 하는데 저희한테는 2년이고요.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부터 이분한테도 의료보험이 나와서 3년 동안 14만 원씩 600만 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 인정 신청을 하고 있고 국적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하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는 화성이 지금 이주민이 굉장히 많아져서 공익 변호사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이 되면서 또 여기 경기 지역 단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앞에 종합 토론에서도 하겠지만 앞에 그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10년을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기는 해결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해결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까 또 제가 주최 측에서 4시 반에 끝내야 된다는 어쨌든 여기 앞에 종합 토론에서 한 것처럼 지역 자치단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오늘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방송으로 여러분 내용들이 잘 종합돼서 국가가 받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발표자님께서 간단하게 그 토론이나 다른 부분을 정리 발언을 한 2분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나 교수님께서.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초대해주신 분들, 토론해주신 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가 건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권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제 내용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울트사이클 토론자님께서 얘기해준 사례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건강권이라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뿐만이 아니라 뭐 거주나 생활,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에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좀 강조를 다시 하고 싶고 나경윤 팀장님께서도 비용이나 지자체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이 되면은 그게 사실 전체적인 사회 비용이나 전체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강조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미선 상임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특별히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와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주민으로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내에서 기초 건강관리라든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위험이 닥쳐도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 탄탄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권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권을 이제 제발 권리로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고 무슨 시혜라든가 뭐 특권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꾸 자격을 나누고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누구나 건강권을 기본 권리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역 내에 체계로 만들어내가고 오늘 나온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자리로 끝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TF를 구성을 한다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온 과제들을 좀 논의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토론하시면서 통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통계인데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라도 통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든다면 앞으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들 정말 중요한 건 그 생산적인 논의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 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지원 차장님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물리적인 거주 중심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졌고 조금씩 다 성숙해지셨을 거라고 저조차도 조금 성숙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건강권이 존중이 될 때 나의 건강도 나의 권리도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주민의 건강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당연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와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한다면 모든 사람의 건강을 권리로 지킬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 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과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열대한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5분간 휴식 시간을 갖춘 후 3부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료집 맨 뒤쪽에 있는 메모지에 적어서 진행 요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는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관계자님께서는 단상 조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3부 종합토론 순서입니다. 3부 종합토론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님이 사회로 1, 2부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두 모신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종합토론의 사회자 오경석 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오경석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 유나 선생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나 선생님이 이걸 안 하시겠다고 계속 고사하시는 거를 제가 할 거 거의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봤더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너무 힘드세요. 자, 이제 20분 남았는데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딱 3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 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 외국인 가장 많잖아요. 그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강희중 과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과장님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발언권을 그 사회자들이 너무 온유해가지고 제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할까요? 우리 무슨 방송에서도 뭐 삼행시 이런 거 하잖아요. 삼행시까지는 그렇고 키워드 하나라든지 우리 경기도가 오늘 우리 주제처럼 이주 노동자와 경기도가 함께 평화롭게 활기차게 도약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선생님들께서 발제 토론자분들께서 보통 때 생각하시던 것들을 좀 어렵겠지만 한 문장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저에게 온 그 질문 2가지는요 건강권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글쎄요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옮기기가 그런데 질문이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주 노동자분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적인 다양성이 있고 유형이 다르시잖아요. 아까 김인호 교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환경까지 다 포함한 거를 건강이라고 한다면 그 사시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질문 2개가 있었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2번째 보건의료 세션에서 발제 토론하신 분들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첫 번째 체류권 관련해서도 쉬는 시간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길다 하셨는데요. 압축해서 한두 분 해주시면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가지 관련해서 심장마비에 관해서 네네. 예. 감독님 짧아야 돼요. 네. 심장마비에 관해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고를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언제 어떻게 누가 죽는지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의문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체를 고용주가 유기한 포천에서 있었던 분추 씨 태국분 사망 사건에 의해서 보듯이 한국 사회 어느 누구도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모르고요. 그냥 지금 뭐 한참 지났는데 그렇죠. 그렇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장이 멎었다 혹은 심장 마비다 이렇게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저희가 많이 관계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만 최근에 한 6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절 바뀔 때.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냥 오랜 시간 상담한 것으로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80시간 일하고 있죠. 그분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소명되거나 조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는 노동 시간일 거고요. 그래서 과로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퍼센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기 위해서요 노동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뭐 명확하게 완전히 일반화기는 뭐 검증이 안 됐다고 해도 우리 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신 것. 혹시 차민다 위원장님도 관련해서 그 코로나 상에서는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있을 때 대구에서 특히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전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나가라고 하고 입원해야 되는 거 진료 받아야 되는 거 환자분들을 진료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 상황에부터 지금 당숙 주방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3, 4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심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마트도 안 가고 병원에 못 가는 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미들록 이주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울증까지 생기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대경 이주 연대와 함께 투쟁을 했지만 근데 지금 4월 말까지 단속 끝나지만 7월 달까지 견찰하고 집중 단속하려고 하니까 온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미들록 이주 노동자들을. 예,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부에서 자별 없이 누구나 밴던하게 미들록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3D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노예를처럼 만들고 하지 말고 자별화 없이 밴던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여기 네 분의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신 팀장님 비롯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면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 되는데. 네, 팀장님. 팀장 나경민인데요. 네. 지금 의료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사후 처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홍보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이제 31개 31개 시군이 있고 총 49개 49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소 산하에 또 116개의 보건지소가 있고요. 읍면 지역에 160여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동지역에는 한 40여 개소의 건강관리 생활지원센터라고요. 건강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보건의료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프시기 전에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다 바쁘시지만 본인 건강관리에 관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적극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저희도 그런 관련 조사를 많이 하는데 홍보도 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혹시 네, 그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1분 안에 짧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없나요? 예, 아까 그 노동부 질의를 했고요. 그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에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2019년에 250만으로 갔다가 200만까지 떨어져서 50만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등록은 41만까지 늘어났는지 그 원인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출입국에서 단속 예고한 것이 53회입니다.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했고요.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1년부터 2003년까지 강제 퇴거된 사람들은 불과 평균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신고도 자진 출국도 40여 회가 넘습니다. 이처럼 단속과 자진 출국 유예 조치로 과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단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네.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절 노동자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연수생 제도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열악한 계절 노동자가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에서 특히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류 관리를 해야 되는 외국인 정책본부가 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이런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동영 사무관님도 안 오겠다 하는 거를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절대 이런 분위기는 안 생길 테니까 우린 굉장히 토론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서 법무부 입장을 그냥 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는데 오늘 저분이 이제 핸드폰에서 내 번호 삭제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무관님의 여러 그런 진정성과 그 여러 가지를 우리 질문하신 분도 충분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큰 질문을 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네네. 대단하다 한 표 나왔습니다. 네. 네, 저 방금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2개 정도로 있는데, 저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그런 단속과 그리고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적 미등록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한 2년 이상 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행기가 항공편이 또 뜨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년 이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늘은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사적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나라 정도가 거의 불법 체류 상위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쪽에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사전에 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법 체류가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아마 또 이렇게 인하인 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국을 안 하시다 보니까 아마 불법 체류 비율이 좀 이렇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뭐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절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절 노동자가 뭐 또 다른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어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어떤 처음에 세워졌던 어떤 저희들 취지가 아마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 농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단기 순환
방안이기 때문에 좀 아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어떤 계절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비전문 취업자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가 저희 제4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담겨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네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마을건강센터 활동가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많은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전반적으로 든 느낌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고유의 사무를 이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좀 새로운 모델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사강 선생님이 이제 뉴욕시티의 신분증 사례를 발제문에서 알려주셨고 또 이제 김윤아 선생님이 뉴욕시티 케어의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또 권한과 예산의 차이가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여러 나라 사례를 소개해 주셨던 김윤아 선생님께 각 그 소개해 주신 나라의 예산 구조나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좀 어떤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고요. 또 이제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오늘 양평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인이신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데 의료비 좀 지원이 필요한데 궁금해서 연락을 시흥에 있는 의료기관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또한 이제 미등록 이주민 지원을 하는 기관이어서 아마 검색해서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병원은 이제 안과가 없어서 이제 안과가 있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병원을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대 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오늘 자리를 빌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오늘 또 안산 빈센트 의원이 상을 받으신 거를 좀 처음에 봤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관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주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의 좀 정보가 공유돼서 이주민 건강을 조금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좀 조성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부터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커버 안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3차 병원으로 저희가 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연계가 있으면 좀 지금 있는 자원부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어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2분이 남았는데 5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5시 5분까지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힘드시죠? 네, 저 신천 시흥 신천 종합병원 연합병원 또 공익의료법인이고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송홍석 원장님 저희가 존경하고 오늘 본인은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주제는 1, 2분 안에 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김인화 교수가 아주 짧게 저 말씀해주신 마드리드라든지 뉴욕의 그런 LA의 또 마이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중앙 지방의 구조가 다르지 않냐. 그게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식될 수 있겠냐. 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혹시 뭔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네.
짧게만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너무 중요한 걸 포인트를 해주셨는데 지금 해외 사례 미국, 태국, 스페인 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미국이랑 스페인 사례가 이제 연방 정부나 국가 정부의 정책과 반해서 지방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예시로 미국과 스페인을 들여드렸는데 미국과 스페인 두 정부 모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각 지방 자치 정책 권한이 더 큰 국가들이에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국으로서 각 주의 자치권이 더 높은 상황이고 스페인도 각 자치구로 운영되고 있는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어떻게 비교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을지는 지금 수장님 말씀대로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역 거주 기반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방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준비되셨죠? 한 말씀 과장님께 이제 마무리 말씀 청해 듣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국인 정책과장 강희중입니다. 오늘 외국인 주민 정책 심포지엄 장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준비해 주신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외국인 정책과는 2019년도에 과가 설립됐는데 그래 전국에 최초로 광역시에 이렇게 외국인 정책과가 있는 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2019년부터 이제 업무를 추진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동안 코로나 대응하느냐고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가 좀 저희들이 좀 추진하는데 좀 미흡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런 외국인 정책 주민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도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 관련 업무는 이제 중앙에서 법령이나 그 중앙에서 거기서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근데 이제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그 미등록 외국인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등록 외국인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은 많이 못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좀 하도록 앞으로 경기도 외국인 정책 하는데 좀 반영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장시간 저희가 더 큰 결례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250명 이상이 다녀가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실 난이도가 높은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정적이고 이런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는 저희도 준비하면서 미처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부만이 건강하고 일부만이 안전하고 일부에게만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보다는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진정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토론회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어려운 이 구조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주제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포럼을 또 후속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은 그냥 모양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다시 초대하고
지혜를 구할 테니까 그때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유 작가의 날이 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